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경, 위경이라고 하는 기준은 인도 성립 경전을 되게 이제 정전이라 해서 정경으로 보고, 인도 이외 지역에서 성립된 경전을 되게 이제 의경, 위경에서 의위경 이렇게 기준을 삼죠. 특히 이제 신수대장경 편제에도 인도 성립 경전을 정경, 이렇게 권위를 갖는 하나의 정경으로 하고, 그 외 동아시아, 한국, 일본에 성립된 경전들이 있어요. 그걸 되게 이제 위경, 거짓 위자, 또 의심되는 경전은 의경이라고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제 뒤집어 보게 되면 의경, 위경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방편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도랑이나 이런 데에서 필사된 여러 경전을 보면 신수대장경 100권 안에 제 83경부터 97경까지는 전부 도랑 성립 경전 도상들이에요. 신수대장경 안에 들어있는.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거나 박사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경전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과제를 한번 주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어요? AI에게 물을 겁니까? 경전을 한번 편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 뒤집어 보게 되면 인도 성립 경전만을 너무 절대시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정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나 이쪽 지역에서 도남까지 실크로드 지역에서 성립한 경전을 정경보다 값이 떨어진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또 대성경전이 실제로 부처님의 직설이냐는 문제는 이미 일본에서 그 부영중기 18세기, 19세기 초에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이미 그 대성 비불설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결국 결론은 뭡니까? 대성경전도 부처님이 설하신 거다. 기본 그 정경의 뜻을 개성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설들이 있죠. 부처님 당시에 이미 그 수행했던 수행자 그룹, 대성불교의 기원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 육바라밀 중에 이제 보시지계력 정진 선정할 때 선정 수행을 했던 일군의 수행자들이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전해들은 경전이다, 경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설이 있죠. 대성의 법사들이 편찬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대성의 법사들이 그냥 법사가 아니라 이 종교적 천재들이고 수행을 깊이 한 사람들이어서 부처님의 그 직설을 충분하게 소화해가지고 문학적, 참불성들이 문학적인 어떤 그 기법까지를 다 갖추어서 편찬한 경전인데, 그 내용이 부처님의 그 내용 가르침의 중도 연기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설임이 밝혀지기도 했고, 그렇게 결론이 되고 있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경전도 최근에 지금 만들어진 건 없잖아요. 적어도 불교가 성했을 1000년 전후까지, 그러니까 대성 경전이 편찬되는 기원전 1세기부터 대성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기원 1세기까지를 대성 시기로 본다면, 아비달마를 이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지난 1000년까지 경전이 편찬됐고,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번역이 되잖아요. 송대 정도까지 오면. 그런 경전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강산매경은 여러 설화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 신라 성립인 게 분명한 것 같이 보입니다. 중국 당나라 성립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라, 특히 이제 가야의 그 신라 합병에 대해서 가야인들이 신라에 투항하지 않고, 또 신라에 들어와도 신라의 골품 제도 중에 그 진골 정도까지도 주지 않으니까, 육두품 정도밖에 못 주니까, 이제 김유신계를 비롯한 여러 가야의 금관가야계죠.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가야 쪽에서 가야 망할 때 서기 532년에 금관가야, 562년에 대가야까지 합병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가야인들이 신라에 투항하지 않으니까 마음적으로 대가야 같은 경우는 그 월명태자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출간 스님이 됐는데, 불러내가지고 다시 마지막 왕으로 왕으로 모시자, 옹립하잖아요. 근데 가야인들이 완전히 이제 신라에 투항할 점 되니까 이제 토사구팽하듯이 다시 쫓아내가지고 이제
월명사 해사 옆에 5분 거리에 월명사 절을 짓고 거기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야의 그 순흥 이영 태자들이 결국 해인사를 802년에 짓죠. 이렇게 그런 배경처럼 가야계가 신라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그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을 이제 무마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유신 후손 김무력계 이쪽에 뭐 고위직을 주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설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희가 바로 이제 문명왕후잖아요.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 그의 이제 머리에 악성종양이 생겨가지고 뭐 전국의 의사, 뭐 무당 또 스님들 이렇게 다 불러서 치료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로 이제 당나라를 향해서 그 약을 구하러 보냈는데 서해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한 그 용왕이 나타나서 금의 용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 자초정을 듣고 용궁으로 안내하잖아요. 안내하면서 이제 우리 용궁에 전통적으로 있던 금강 삼매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가져가서 대한대사에게 편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효대사에게 주석을 해서 강론을 하면 그대 나라 왕비의 병이 나을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무거약이라 하잖아요. 무거약. 그러니까 모든 병을 없애버리는 약이라는 거죠. 그 하나의 메타포죠. 그리고 이 경은 아주 귀하니까 장단지를 잘라서 이제 가져가서 봉해서 가져가게 하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왕후의 머리에 난 악성 종양이라는 그 메타포가 뭐냐 하는 건데, 뭐 중생에 대한 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야인들이 느끼는 그 병이죠. 가야 출신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김춘추 시기니까 무열왕 시기니까 결국은 당시에 최고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그래도 해공대사가 나는 편찬했다 보이면서 금의 용왕은 해공대사로 상징이 되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조론을 지었던 그 뭡니까 누구예요? 성조, 성짜오, 성조의 후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삼국유사에 해공이 지혜 해자에 뭐 그거는 이제 은혜자로 된 있지만 공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법력이 뛰어나서 우물 속에서 잠에 들어가도 옷이 젖지 않았고 다비를 했는데 전신이 한가마니 사리가 나왔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상징으로 보이는데 가야가 원래 토템이 용신이잖아요. 가야는 바닷가에 있고 대방이나 이렇게 해류를 통해서 이렇게 뭡니까 무역을 했고 여기 김혜씨 있네요. 여기서도 예 가야계가 허왕후 김서방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가야를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최신의 그 불교 사상 달마 이래 벽관을 비롯한 동아시아 선종까지를 포함하는 최고의 그 사상을 그때가 뭐 능가경에 기초한 뭐 여러 청정선에 입각한 그 배경에다가 또 유가사지를 기반한 유식의 교학까지를 총섭하면서 거기에 또 뭡니까 다란이 부분까지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담아서 편찬한 경전이 결국 일종의 특별 가동팀 마치 세종의 특별 가동팀이 한글 창제 팀이 있듯이 그 뭐 유자들이 반대하니까 특별 가동팀을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무열왕도 아마 특별 가동팀을 만들어서 해공, 대안, 원효까지 이렇게 해서 공동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경전을 편찬시켰던 것 같아요. 최고의 당시에 뭐 이데올로기라도 좋고 최고의 사상인 불교에다가 그런 설학까지를 가미한데 근데 원효는 어떻든 간에 지금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었고 또 그 해공대사는 아마 용궁으로 상징되고 바닷가에서 만난 그 금의 용왕이 나는 해공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바다 용토템과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적어도 해공 정도 이제 해공 혼자 했느냐 공동으로 했느냐 문제인데 아마 공동으로 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 지난번에 수업들 몇 차례 했지만 금강산매경의 문체하고 금강산매경론의 문체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금강산매경의 주요 모델경이 아마 법화경으로 보이고 유마경, 뭐 그다음에 성만경 여러 대성 경로를 충분하게 참고하면서 뭐 달마 벽관까지 여러 능가경까지 이런 걸 충분히 참고해서 만든 경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부에서 뭐 당나라 그 어디입니까 장안에 그 연못 있는
거기서 신방, 이건 우리가 법공선생님이 일본에 유학했던 그 신방이 누구냐면 신라 출신의 현장법사 제자가 된 그 지장경 계통에 저수를 했다가 이제 서문밖에 안 남아 있지만 한물전에 일척에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뭐 성립되어서 삼계교까지 얘기하는데 일본의 25세 교사 된 사람들 그 열애장불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것까지 보기는 좀 무리 같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국대 가동팀이 대성의 상징적 경전인 법화경과 유마경, 성만경, 뭐 능가경 이런 것까지를 총괄해서 보면서 그 선지까지 담아가지고 만든 경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대사가 대한대사가 편집을 했고 원효대사가 주석을 했던 거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문체가 원효대사 문체하고 이 금강산매경 문체가 굉장히 유사한 대목들이 많이 보여서 지금 거기에 이제 그걸 경명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내용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마 도낭이나 이쪽 지역에서 유통되었던 경전일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요. 지금 사라졌지만 그런 까지 다 참고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설화에 나오듯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뭐 라이벌 학파 쪽에서 태워버렸다는 5권짜리를 그래서 다시 사흘 말미를 연장을 시키고 소 위에 경상을 놓고 거기 앉아가서 써면서 가서 이제 황룡사에서 사자를 토하면서 이제 그 만장 백호적표 초빙을 못 받았지만 이제 거기서 설법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3권이 남아 있는데 물론 뭐 기록상에 5권 돼 있다 해도 그 5권이 지금 전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효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화 그렇게 만들었다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3권짜리가 현존하지만 5권짜리도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나는 있다고 보고요. 당시에 원효의 입지를 보면 원효를 싫어했던 여러 사람들이 결국 추석을 하게 했더니 뭐 다 첫권에 있던 그 성단의 고위 성녀들도 결국 추석을 할 수 없다고 머리를 숙였잖아요. 근데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원효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인정하자. 실력을 인정하잖아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고. 그럴 때 해동 신라 성립이 분명해 보이고 거기에 핵심 추석을 한 인물은 원효로 보이고요. 그 경전 편찬의 주역들은 해공, 대안, 원효 뭐 그 외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원효는 공동팀 창작에도 들어갔고 또 개인 추석은 그가 마무리 지은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5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시작을 좀 하시죠. 소개하시고 좀. 예. 고문생입니다. 금강산매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경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경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경론부터는 본문에 해당이 되고 그 이전에 큰 대의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보려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금강산매라고 했을까라는 그 부분이 처음에 제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경을 도대체 왜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왜 지었을까 보통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은 대상들이 있거든요. 경전을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논쟁이라든지 학파별로 부파별로 나누어지는 그 논쟁을 어떤 그 회통하는 화쟁의 측면에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보고서 작성에서는 뭐 주석에 출처를 달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뭐 사전류에 좀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원문 해석 관련해서는
그 원문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금강 산맥경론을 공부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학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좀 작성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각종 도덕이라든지 사전인용, AI 같은 것도 참고를 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소화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견해에 따라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은 뭐 고지를 하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그것은 텅 비어 고요하며 깊고 그윽하다. 그윽하고 또한 그윽하지만 어찌 만상 밖을 벗어난 것이겠으며, 고요하고 또한 고요하지만 오히려 백가의 말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그러나 만상 밖을 벗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오한으로도 그 형체를 능히 볼 수 없으며, 백가의 말속에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사변으로도 능히 그 형상을 말할 수 없다. 크다라고 말하자니 아무리 적은 것에도 충분히 들어가며, 작다라고 말하자니 아무리 큰 것이라도 충분히 감쌀 수 있는 것이라. 그것을 존재라고 하자니 진여도 그것으로 인해 공이되고, 비존재라고 하자니 만물이 그것을 통해 생겨난다. 그것을 무엇이라 말해야 알지 못하니 굳이 말로 하자면 대승이다. 그래서 이 대승에 대한 그 경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하나 써봤습니다. 뭐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 사변 같은 것은 그 사무에 대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무에 장애가 없다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에 어떤 그 경문에 대해 분명히 알고 확실히 깨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 의무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회, 그 말로서 그 막힘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무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설무회라고 있습니다. 그 근기에 맞게 그 막힘없는 설법을 하는 걸 요설무회라고 합니다. 이 사무회로도 뭐 형상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느낌이 이게 보통 면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그래? 감동받았어요. 밥 먹고 하시죠. 다 왔어요.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